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57살 이모 씨가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전방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량 사격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은 북한군의 2배인 400여 발로 맞대응하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글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해소되겠고 밤부터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 다방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이모 씨가 어젯밤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공개 수배 14시간 만에 붙잡힌 57살 이모 씨가 오늘 새벽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어제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다반에서 발견된 또 다른 60대 여성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감식한 결과 경기도 양주와 고양에서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이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잡히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죽었는데 많이 사귀었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일찍 사귀었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9.19 군사합의서상 해상 완충구역인 백령도와 연평도 전방 일대 해상으로 2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200발의 2배인 400여 발로 맞대응하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아침 9시쯤 북한군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전방 등산곶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사격은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200여 발가량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탄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에 떨어져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은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섞어 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1년여 만이지만 이번과 같은 대량 사격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16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을 진행했는데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실제 군사행동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살라미식으로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맞대응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군의 2배인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응징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동안 육지에서 진행하던 서북도서 해병대 현지 포사격 훈련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따라서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모레 김정은 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을 즈음해 도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공개한 전술 핵탄두를 활용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2월 김정일 생일이나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증강을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1년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앞당기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데 7차 핵실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자 김 위원장 생일을 이틀 앞두고 4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생일에는 잠잠했지만 이번에는 40번째 생일인데다 최근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 유발용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어 핵실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 탄두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중점 목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북한이 작년에 새롭게 개발한 전술핵 탄두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김정은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는 않고 있고 전원회의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며 정비기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민족의 명절로 기념하는 만큼 이때를 군사적 업적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선택과 집중의 가능성은 있고 특히 국방발전계획의 4개년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인공위성과 화성 18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문제 삼은 만큼 총선 직전 3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유연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 저항으로 가득한 악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특검 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4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 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야사당 공동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데 대해선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방탄 성격이 있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라 속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공감한다면서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는 다른 영역이고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이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결 요건이 까다로워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은데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폐기 여부와 함께 재투표 시기와 또 이탈표 규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 이송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 차례 다시 투표할 수 있는데 가결 요건은 최초 통과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출석 의원 3분의 2,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전부 더해도 181석에 불과합니다.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거부권에 반감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법적 대응 검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내부에선 여당의 공천 탈락자 윤곽이 나올 2월까지 재표결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당장 안 한다는 건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서둘러 매듭 짓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쌍특검 법안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몫인 만큼 김 의장의 결단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말 발언자에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관리기구에서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이들은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데 이어 또다시 막말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막말 이력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칼자루를 쥐게 될 공천관리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를 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 잇따른 설화 이후 막말을 공천 검증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이미 밝힌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부적절 언행에 대해 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진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공천관리위원도 블록체인 기업인과 웹툰 협회장 등 당연직을 제외하곤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는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천뿐만 아니라 당내 윤리위원회, 여야 신사협정 등을 통한 제도적 증오 발언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혐오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정치.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어떻게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점은 여야의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증오 정치 중단 대책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차츰 속도를 더해가던 이낙연 신당과 비주류 측의 이탈 조짐 등 당 내용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표 중심의 당내 결속력이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통합을 위한 접전 모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내에선 분열을 비판하고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력을 집중해 이번 사건을 극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원팀입니다. 신당 탈당 예고를 철회해 주십시오. 위기일수록 단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 내홍 사태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입장 차이만 선명하게 드러난 명락회동 이후 탈당할 결심을 굳혔던 이낙연 전 대표는 애초 이번 주에 하려던 신당 창당 선언을 뒤로 미뤘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과 인터뷰를 취소한 채 위로와 격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정치 행보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당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겠죠. 다만 시점만 수년 됐을 뿐 탈당과 신당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창당 실무 작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주 신당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최후 통첩의 시기만 늦춰졌을 뿐 정치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칙과 상식 활동을 이제 좀 중지하고 당내 경선에 참가하자, 아니면 탈당하자, 아니면은 불출마를 선언하자, 아니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자, 이 정도의 네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하지만 명락회동을 분수령으로 속도를 높이던 분열의 원심력이 일시 멈춤이 되면서 이탈의 동력 또한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피습된 이 대표를 규탄하며 총선을 앞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게 인간적 도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이 순간 창당을 해야 되는가? 아직까진 신당에 탐탁지 않아 하는 호남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 4선 의원이자 전남지사 출신인 이 전 대표가 당세를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지역은 호남일 수밖에 없는 상황. 연말연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라 지역 지지율이 민주당에 한참 뒤진 10% 안팎에 그친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소유된 호남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해 먹고 이를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국민의당을 주도했던 이들이 지금 어느 당에 가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내놓을 신당의 철학과 비전에 호소력이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혁신과 통합 기조로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따라 여론의 향배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피습 사건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 두 전현직 대표의 향후 전국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합니다. 김대중 제자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공동추진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축사에 나섭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으로 향한 데 이어서 현직 검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에 검찰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현직 검사는 모두 4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정치권 입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검찰 조직의 허리 기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대범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거나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는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 검사 법복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강령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정치 검사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사표 수리도 안 된 공무원이 정치인이 되려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표를 냈지만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 규정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김상민, 박대범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90일 전 사표 제출만 하면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직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이 반복되는 이상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우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바랐던 꿈은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주말이자 절기상 소환인 오늘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밤사이 중서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져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온은 오늘 아침 영하 3도, 내일 영하 6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또 소환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와 독감 유행이 이어지면서 해열제 등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암 환자 치료에 차질을 유발하는 항암제에 대해선 재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이 약국에는 콧물약으로 널리 쓰이는 휴다패드 정이 딱 한 통 남았습니다.
독감 유행이 길어지고 감기 환자도 늘면서 일부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열제, 많은 약들이 현재 품절 상태라서 처방이 나오면 저희가 가능한 같은 동일 성분으로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여 대체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많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급 불안 원인에 수요 증가뿐 아니라 사재기도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품귀 현상이 심한 해열제와 콧물약 두 종류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해당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처방이 많지 않은 병원과 약국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 매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빚어진 세포 독성 항암제 5-플루오르우라실은 재조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제약사 한 곳이 독점 생산하다 보니 생산 차질에 대응이 어려워 품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3주에서 한 달가량 생산이 중단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급 불안정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해열제 같은 게 워낙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들이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재조사를 추가하는 다음 달부터는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부근의 교통 혼잡을 풀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달 중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명동입구 정류소의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인데 333만 가구에 한 달 2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당정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제 기준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6천만 원가량 하는 카니발 소유자는 월 4만 5천 원, 시가 2억 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정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자체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부가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인데요. 거기 논의를 거쳐가지고 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건보료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건보 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증시 호조에 힘입어 100조 원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면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익률을 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은 지난해 12%를 넘어 역대 5번째로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전체 적립기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어제 오후 주요 채권단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워크아웃 불발로 인한 피해는 모두 그룹 책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일각에서는 태영 측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요 채권단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태영 측을 향해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크아웃 불발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채권단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TY홀딩스 연대채무회소에 사용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급하라는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그룹이 신뢰할 만한 안을 내놔야 한다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했습니다. 태영그룹은 자구안대로 매각대금 전액이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됐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듯 양측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워크아웃 개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태영그룹이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영건설이 무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태영건설 측과 채권단 간의 줄다리기가 향후도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오는 11일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등 채권단 눈높이에 맞는 추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흔히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즉 도심항공교통이 올해부터 수도권 하늘을 날며 시험 비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대기업 컨소시엄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UAM 비행체들을 담금질하며 내년 상용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즉 도심항공교통 오파브가 시험 비행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UAM 시험 비행은 비도심인 전남 고흥의 개활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새해부터는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8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 부근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회랑에서 2단계 실증 계획에 돌입합니다. 2025년엔 여의도와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을 잇는 한강 하늘을 거쳐 잠실과 수서를 연결하는 탄천의 하늘로 시험 부대를 넓혀갑니다. 장거리 여행이었던 우리 항공교통을 이제 도심으로 일상으로 가져와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도심 항공교통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 컨소시엄들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UAM 실물들도 실제 하늘을 날아오르며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 실증 사업 경쟁에 돌입한 상태. 이제는 UAM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와 교통관리 등 실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이어 GPS 신호보다 위치 오차를 훨씬 줄여주는 카스, 즉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도 내후년 UAM 상용화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 이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생존자가 발견되면서 당국은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토반도 주변 원전에서 이상이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진으로 기울어진 집안에서 구조대원들이 80대 여성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지진 발생 72시간,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뒤 극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가까스로 옮긴 뒤 격려하며 안심시킵니다.
지금까지 사상자는 6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200명 이상입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구조당국은 생존자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위대 5,000명도 구조와 구호품 지원에 나서며 해안상륙전과 중장비까지 본격 투입했습니다. 다만 도로 복구가 여전히 늦어져 3만 4천 명에 이르는 피난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47억 4천만 엔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23억 엔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 원전 주변 15곳의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원자력 재해 대책 지침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선량 계측기의 실측치로 주민의 실내 대피나 피난 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카 원전에서는 앞서 1일 강진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있던 방사성 오염수 수백 리터가 넘쳤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의 문제점을 질의하려는 기자 질문을 피했습니다. 地震災害を日本で原発の再稼働は無理だと今回分か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答えてください。 지진 피해 지역에 원전 이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원전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마드 바이디 이란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와 관련해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디 장관은 이날 이란 국영방송에 정보당국이 이번 테러와 연루된 일당과 관련해 매우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며 이번 사건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중부 케르만시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장에서 두 차례 폭탄이 터져 최소 84명이 숨지고 284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는 4일 이 테러의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슬람권의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운영 중인 병원이 사흘째 공습에 시달리며 사상자가 속출하자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현지 시간 5일 적신월사 엠블럼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아라말 병원에 폭격이 지속하는 상황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운영 중인 아라말 병원은 지난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공습받았습니다. 첫 공습일인 2일 5명이던 사망자는 전날 기준으로 7명까지 늘었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11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면 레바논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레바논 전역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모든 도시와 마을 인물들이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연설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하마스 서열 3위 인사가 암살된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폭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는 새해에도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자 어린이들의 동심까지 허물진 못했는데요. 아이들의 새해 소망은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리듬감 있는 음악과 박수 장단에 맞춰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 겁니다. 공습으로 팔 하나를 잃은 아이도 연신 춤을 추다가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난민촌에서도 아이들은 제각각 놀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모래밭을 장난감 삼아 놀고 비탈진 경사를 오르내리며 미끄럼을 타기도 합니다. 엄마를 도와 차가운 빨랫감에 손을 담그는 일도 땔감을 찾는 일도 놀이가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동심은 이렇게 빛을 잃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꿈꿉니다. إن شاء الله يعني بتمنى أنا ب 2024
إني بساعة واحد أحلم إني أكون بحلم أصحى ببيتي بواحد أصحى ببيتي تخلص الحرب تخلص الحرب. بقينا قاعدين في دار مسيدين، عنا أكل وعنا شرب وعنا غاز، بنتغلبش في توليع النار، بنطبخ الأكل على النار. 난민촌 텐트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됐습니다. 공습으로 역시 난민 신세가 된 가자지구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가자 아이들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배울 권리가 있다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إحنا لنا حق في التعليم زي كل أطفال العالم. بدنا حقنا في التعليم. إحنا خلص بكفي لنا 81 يوم مش خاشين المدارس. 새해 첫날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수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를 피하고자 차를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밤 12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더니 곧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가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울산에서만 8대가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넉 달간의 특별수사 기간 중 압수를 피하고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기 전 차량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하면 빼앗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피할 수는 있지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인 차량을 압수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 빼앗아 운전대를 못 잡게 하려는 게 차량 압수의 본래 목적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꼼수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지금까지 달이나 화성에 보낸 탐사 로봇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대부분 바퀴가 여러 개 달린 자동차처럼 생겼는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기지 건설에 활용할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 현재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처럼 가슴에 둥근 전원 장치가 번쩍입니다. 나사가 달과 화성 탐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발키리입니다. 키 189cm, 무게는 무려 136kg으로 머리와 몸통, 팔, 손, 다리, 발목 등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관절을 많이 달았습니다. 손가락은 4개인데 사람처럼 엄지가 따로 있어 지퍼를 열어 상자 속 물건을 손쉽게 꺼내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나사를 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는 머리에 달았는데 원격 조종으로 사람이 하듯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n particular with a humanoid robot, it's very intuitive to be able to directly drive the arms and move the head.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with Valkyrie today. 그동안 나사는 안정적인 행성 탐사를 위해 바퀴가 여러 달린 자동차 형태의 로버를 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아닌 인간형 보행 로봇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 2030년 유인 달 기지 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 비행사 대신 우주 환경에서 각종 건설 작업을 대신할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o we're not trying to replace human crews. We're really just trying to take the dull, dirty, and dangerous work off their plates to allow them to focus on those higher level activities. 나사는 달이나 화성 표면에서 기지 건설이나 장비 운용 등에 발키리를 먼저 투입하면 우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과 함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아르테미스 4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2027년까지 발키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수영 황금세대 대표팀 선수들이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2월 도하 세계선수권과 7월 파리올림픽 메달을 향한 담금질을 돌입한 건데요.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등 한국 수영 간판 선수들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본격 담금질에 돌입한 겁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지는 유일한 메이저 대회로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록에 이제 아마 치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좋은 성과를 내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건 대표팀 에이스 황선우의 자유형 200m입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메달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내심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기록을 1초 정도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자영 200m에서 1분 43초대의 기록을 끊는 것이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도 이번 전지훈련에 임한 각오는 남다릅니다. 지난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 거둔 5위가 개인 최고 기록. 이번 도하 선수권에서 시상대에 오른 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노리겠다는 계획인데 자신의 최고 기록을 2초 이상 당겨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제 생각에는 확실히 메달을 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고요. 이번 세계선수권이 저에게는 좀 전환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7분 1초대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개영 800m도 우승권 기록인 6분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큰 대회 나서 경험을 좀 더 쌓다 보면 6분 때 본인들 기록을 다 갱신한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딴 국제대회에서 한국 수영 역사를 다시 쓰는 황금세대 선수들의 2024년이 기대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에이스 이정현이 돌아온 고향 손호를 꺾고 파죽의 10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서울 잠실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손호를 87대 61로 제압했습니다. 10연승을 달린 SK는 선두 원주 DB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20승 고지에 올랐고 DB와 격차도 2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SK는 3점 슛은 3개 그쳤지만 강력한 압박 수비로 상대 턴오버를 15개나 유발시키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현대건설이 한국도로공사를 완파하고 여자 배구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건설은 김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3연승을 거둔 현대건설은 2위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렸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선두 우리카드를 3대 0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소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됩니다. 오전까지 영서, 충북, 남부는 농도가 높겠고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는데요. 밤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4도, 대구는 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